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민재님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연준이 이 네 차례 연속 우리가 예상하는 바 그대로 금리를 동결을 해줬었죠. 점도표 상으로는 크게 변화한 바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경제 전망이나 지표 쪽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요 앵커님은 좀 어떤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이 되셨을까요? 네, FOMC 동결에 이어서 또 이뿐만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엿새째 이어지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모멘텀,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점을 또 확인하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FOMC 동결 발표가 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economy is in a solid position.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and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come down a great deal, but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 run objective.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영상 보시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발언들까지 자세하게 챙겨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밤사이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대 지수 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또 나스닥의 경우에는 0.13% 올라서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출발은 FOMC를 앞둔 이런 경계감 속에 약간의 소폭 하락 출발을 보였지만요. 이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조만간 이란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사점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양시장이 상승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상당히 좀 약간은 암울한 그런 내용들이 살짝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이 됐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이 히트맵을 통해서 왜 홀로 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정학적 이슈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었던 밤사이 뉴욕 증시,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0.01%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FOMC 결과를 조금 받아들였는데 아무래도 약간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한 그런 결과가 산출이 됐습니다. 이 잠시 후에 자세하게 더욱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사그라들게 되면서 현재 20선 딱 경계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과연 이 밤 사이에 이 첫 번째로 저희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그 전에 가장 먼저 이 금리 인하 전망 유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준이요,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금리 동결에 무게추를 뒀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예측치 그대로 현재 나온 상황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좀 확실히 보셔야 할 게 현재 한국과의 금리 차 2%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또 첫 번째 포인트, 3월과 동일하게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점도표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50bp 그대로 전망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올해는 그대로였는데요. 자,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 금리 인하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내년과 내후년 들어서 금리 인하의 속도도 더 더뎌질 것이고 금리 인하의 이런 폭도 훨씬 축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3.9%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인데 내년 말 2026년이죠. 자, 이때 기준금리 전망치가 3.4%에서 3.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0.2%포인트인데 절대 무시할 만한 이런 상향폭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두 가지 저는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관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이 관세 영향이 언제 나타날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름 들어서 우리가 차차 그 영향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또 이어서 이 향후 몇 달간 의미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밤사이에 약간의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살짝은 주춤을 하고 이런 모든 흐름이 보여졌던 이유가 바로 이 발언 하나에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물가가 상승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폭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후에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점도표 확인을 바로 한번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점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인하 전망은 그대로 2회를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연말 들어서의 이런 목표 기준치도 3.9%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요. 경기가 둔화가 되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표시들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기 전에요. 잠깐 이 SEP 그리고 점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우선 SEP 우리나라 말로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합니다. 이 연 내내 1년 내내 FOMC가 8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그중에서 3월과 6월 그리고 9월, 12월 단 4차례 동안 이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의 물가 흐름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게 바로 이 SEP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점도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2025년 말 기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2026년, 2027년 장기 금리 전망까지 연말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연준 위원들이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금리 인하 도달 시점에 점을 찍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금리가 이제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점도표인데 자, 이 점도표 해석을 해볼까요? 올해 금리 인하는 여전히 2회로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포착이 된 게 이번 6월 전망을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연한 파란색이 March, 3월이고요. 진한 파란색이 June. 6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지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번 6월 전망에서는요.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를 두고 연준 내부의 의견 차이가 더 커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5%에서 이제 3% 후반대로 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훨씬 이 표준 편차가 커진 모습이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내년 금리 인하가요. 원래는 3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2회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 2027년도요. 원래는 2027년 1회 전망이 됐었습니다만 3월 달 기준으로요. 이번 6월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회긴 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점 느려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점도표가 아니라 점도표 이외의 다른 SEP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5가지의 지표가 나와 있는데 4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Change in Real GDP. 자, GDP, 경제 성장률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임을 현재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른쪽이 바로 3월 달에 예측을 했었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게 current, 이번에 나왔었던 이 파란 부분이 이번에 6월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1.7%에서 1.4%로 대폭 낙폭 축소가 된 모습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unemployment rate, 고용 마찬가지로 현재 고용이 아니라 이 unemployment는 실업이죠. 더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4.4%에서 4.5%로 높아진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높아진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PC inflation 그리고 core inflation 마찬가지로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도요. 예상보다 높게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8%에서 3.1% 이 근원 PC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고요.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금리 인하 전망치 마지막 Federal Funds Rate 나와 있는데요. 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3.9%로 동일합니다만 문제는 또 2026년과 2027년입니다. 자, 우선 3월 전망 3.4%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3.6%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27년의 경우에는 3월 전망 3.1%에서 3.4%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과 내후년 들어서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상당히 부진한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3대 지수 소폭 상승을 한 이후 현재 이렇게 선이 그어진 부분이 바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된 시점이었는데요. 자, 상당히 약간의 상승 이후에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자, 맨 처음에 헤드라인으로만 봤었을 때는 금리 동결 상당히 예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잠깐 올랐지만요. 이내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 물가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상당히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할까요? 달러 강세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이 아무래도 이번 결과를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합니다. 약간은 독특한데요. 비둘기파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현재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을 했다. 비단 FOMC의 영향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4개 중에서 2개가 매파적인 그런 신호가 나왔고요. 비둘기파적인 신호가 하나 나왔었죠. 마지막 금 가격인데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동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총 4개의 지표 중에서요. 3개의 지표가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반응까지 즉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완전히 매파적이다라고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후의 발언쯤에서 약간의 경고 사인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에 이 섹터 움직임 그리고 특징주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섰는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한 영향으로 관련주들 쪽에서 약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M7은 혼조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이 테슬라 1.79%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보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리비안과 루시드 역시 밤사이에 2% 각각 3%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까지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도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0.91%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웨드부시가 H20의 파이프라인의 재가동 기대감을 언급을 하자마자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자, 이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0.86%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호재가 한 가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월 의장이 물가 불안을 언급하자마자 소비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유통 쪽에 그런 바운더리가 강한 아마존의 경우에는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사이의 뉴욕 분위기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현장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저희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밤사이의 FOMC 결과 정말 저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왔는데 뭐 시장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한 그대로 나와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S&P 관련 이런 각종 물가 지표들이 조금 불안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그 금리 동결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3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 차례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성명상의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전 문구 중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양쪽에 모두 위험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탄탄한 상황이고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변경할 여지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는 게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경제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위원회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내달 초까지 진행될 무역 협상 그리고 앞으로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정책 결정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 기업들은 7, 8월에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무슨 결정을 하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내피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관세 불확실성에 여름이 되면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준 역시 아무래도 이런 여파가 확실하게 미쳐지는 것은 장담은 하지 못한다. 좀 이런 분위기의 느낌들이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치가 두 차례로 그대로 3월과 마찬가지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 위원들 간에 약간의 그런 의견이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주로 어떤 거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점도표에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하긴 했지만 올해 했습니다. 올해 최종 금리 중앙값은 3.9%로 3개월 전 예측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올해 동결을 예상한 위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4명의 위원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요. 이번에는 무려 7명이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2명이었고 두 차례 인하는 8명이었습니다. 세 차례 인하는 2명이었습니다. 이는 2025년 금리 방향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이견이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들 어느 누구도 금리 경로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것은 향후 금리 인하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내후년 금리 인하도 한 차례씩 축소되긴 했지만 당장 단기적 관세 여파가 중요한 만큼 이것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준 경제 전망치도 다소 부정적으로 수정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을 1.4% 제시했는데 이는 3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3.0%로 상향 조정됐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3.1%로 전망돼 각각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도 4.4%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구조된 곳으로 연준이 당면한 복잡한 정책 환경을 반영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궤도가 다소 불확실해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연준의 이런 문장, 성명서에서도 문장이 좀 삭제가 된 부분을 보자면 실업률 관련 문장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안정된 상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재 상태만 좀 강조하는 그런 문장들까지 나왔다면은 이건 좀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월가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선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합권에서 굉장히 약간 애매하다 싶은 그런 약간 반응들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 이쪽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시장 역시 이번 FOMC 결정은 엇갈린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원준 월가 반응도 대체로 불확실성에 따라 연준이 금리 향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시마시아 글로벌 전략가는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올해 두 차례 인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소 의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점도표의 변화는 연준이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려져 있어 연준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라이트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크리스 자카켈리는 사실상 연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고용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책무 중 어느 쪽이 먼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을 택하든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편향돼 있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패드워치에서 올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날 62.5%에서 이날 장마감 시점 기준 66.5%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국제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도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관련된 지표들 쪽에서도 약간 불협화음이 나왔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 속속들이 현재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그런 성명서들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강세론자냐 아니면 좀 비관론자냐에 따라서도 입장이 갈리는 그런 이번 FOMC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특징주 상황 함께 보시죠. 네, 뉴욕 증시 간밤에는 어땠는지 특징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주요 기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이 장세였는데요. 일단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이 로보택시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다렸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쟁 업체인 웨이모가 뉴욕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앞으로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며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1%의 약세입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입니다. 이 죽스의 대규모 생산 시설이 공식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에 이제 이 관련해서 경쟁 업체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쟁이 워낙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오스틴과 또 마이애미 등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의 약세권에서 간밤에는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0.94%의 오름세였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GPU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콤페리 보시죠. 6%의 오름세입니다. 4분기 실적이 호조,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조정 EPS가 보시면 1.32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2.8%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뉴코 보겠습니다. 3%의 오름세였습니다.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 호조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1.36달러 높은 2.55에서 2.65달러로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GMS 보겠습니다. 10%의 급등인데요. 역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두 종목입니다. 서클이 34%의 큰 강세 흐름을 보였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16%대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모멘텀은 같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규제 법안인 바로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 지니어스 법안은 민간 기업 또한 달러와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다 보니 암호화폐 주가 거의 다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민간 기업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와 관련된 개정안에 이 태양광과 또 풍력, 세액 공제의 단계적인 폐지가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당시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6%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투자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이 앞으로도 축소될 것이다라는 시장과 같이 결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6%의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보합입니다. HIV, 그러니까 예방용 항바이러스 주사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일단 오라클이 1%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도 최근에 상당히 좋았는데 애널리스트들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스트가 대거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1%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7%의 급등을 보였고요. AI 칩 시장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AI 프로세서 시장 규모가 앞으로 5,550달러로 상향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마켓 머스트 노나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5가지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이 FOMC와 관련된 소식이겠죠. 연준의 답변은 바로 이 동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목표 범위인 4.25%에서 4.5%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 파월의 발언들 가운데서도 바로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연준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소비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관세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그러면서 관세는 외국이 내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관세로 인해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할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부담을 지는 이는 앞서 언급한 배급망에 있는 누군가가 될 것이라면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또 수입업체, 소매업체 사이에 관세를 부담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원료로 활용하거나 그저 소비를 위해 구매하는 이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이 배급망 전체를 관통하면서 사람들은 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가 되지 않으려 하겠지만 결국에는 관세 부담은 누군가가 짊어져야 한다면서 그 부담 일부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약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에 대해서도 또한 언급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약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또한 파월은 누구도 큰 확신을 가지고 금리 경로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연준 이사회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점도표에 대해서 소금 한 알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적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러한 이 금리 경로를 확고하게 또 확신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으로 기록을 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전주보다도 5천 건이 감소가 된 것인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4만 6천 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은 전주보다도 5,750건 증가한 24만 5,5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달 첫째 주 기준 194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전주보다도 6천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지표,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착공 지표가 5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와 또 금리 정책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를 한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수도 이 테헤란 등의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역시 최근 이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파타-1이죠.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 부분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는 주민들도 탈출 행렬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빚는 가운데 자국 내에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고 나섰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란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보통신기술부는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어지는 국가의 특수적인 상황, 적이 군사적 목적으로 국가 통신망을 오용하며 시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날이 밝기 전에 작고 큰 이 폭발음이 울렸고요. 오전 5시께 도시 전체에 대한 이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날 폭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감시단체 넷블록스는 이날 앞서서 X를 통해서 실시간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면 이란은 현재 거의 완전한 국가적 인터넷 차단 상태라고 평가했고요. 이란 당국의 이러한 인터넷 통제 결정은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또 유관 해커 단체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 미국의 상원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권이 이제는 드디어 첫 문을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 규제가 일명 이 지니어스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 상원 본회의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코인을 담보로 활용되는 미국의 이 채권이죠. 국채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빌 해커티 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초당적 법안입니다. 이 법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되면서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법은 이 규제 법안인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테두리에 넣어서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가 좀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이 미국 국채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아질수록 발행사의 국채 매입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로보택시와 관련한 이 시험 운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 주가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 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1.82% 상승하면서 상당히 오름세가 좋았고요. 이 테슬라는 오는 주말에 텍사스주 이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쟁 업체인 웨이모가 뉴욕시의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도 로보택시의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날 상승에도 테슬라는 지난 한 달간 8%, 올 들어서는 20%가량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내 넥타이 색깔은 빨갛지만 블루 컬러 사랑해, 스캇 베센트, 엘론은 바이킹, 난 닌자 잠수함, 트럼프 연준에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버니 샌더스랑 스캇 베센트랑 아주 뜨겁게 붙었던 그 지금 그 세결위원회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 버니 샌더스가 계속해서 지적한 게 그거죠. 국무위원 중에 13명이 억만장자고 너네가 계속해서 뭐 중산층 서민을 위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떠들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상위 계층을 위한 선물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연막작전을 피는 것이다. 계속 그러고 있죠. 트럼프는 그 1기 때도 그랬고 2기 대선 운동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 러스트벨트의 쇠락한 그 공업지대를 찾아가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옛날에 그 훌륭한 영광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항상 노동자 편 혹은 농부 그리고 블루칼라 이쪽의 어떤 왜냐하면 지지 기반 자체가 그랬고요. 거기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죠.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라던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거 위하는 척하면서 저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블루칼라냐. 트럼프의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뭐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항상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보통 메고 나오죠.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하는 그 활동, 이 어떤 정치 활동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삶의 여건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정말로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고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그건 트럼프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겠죠. 어쨌든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수치가 변하면 사람은 변한다. 우리가 하드 데이터가 굉장히 계속 좋게 나오면 아무리 그 민주당 그 성향에 강한 어떤 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저기 있더라도 강성 의견이 있더라도 소프트 데이터가 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비농업자 취업자 수가 높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이러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 혹은 기업에서 하는 이 PMI 지수에서 대답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하드 데이터가 다 좋고 내 삶이 진짜 나아지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는 항상 하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하죠. 이제 트럼프를 위한 훌륭한 여론조사 수치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론조사인데 뭐를 올려놔 봤더니 인사이더 어드밴티지에서 전국 설문조사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링크를 해놨죠. 트럼프의 직무 성과에 찬성이 54, 반대가 44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내 지금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는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60년 만에 최고의 미국 임금 상승률. 자, 이거는 이제 하드 데이터로 찍힌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바로 그겁니다. 저 아까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마음이죠. 이제 트럼프의 직무 성과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당연히 이제 저기서 또 그 트럼프가 자기한테 안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본이 지금 잘못 찍게 됐다. 왜냐하면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빠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됐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똑같이 그 잣대를 기준을 똑같이 들이밀어서 그러면 이런 지금 그 좋게 나온데도 똑같이 해야겠죠. 아까 전에 뭐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적게 들어가서 직무 성과가 저렇게 높게 나온 거 아니냐. 트럼프가 유리한 것만 따라 쓰는 게 아니냐. 트럼프가 유리한 것만 따라 쓰는 거 맞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는 욕을 하면서 엉망진창 여론조사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도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수치로 찍히는 것들이죠. 물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 보고서를 조작을 했다고 그 한도 끝도 없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도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다고 한 거를 이 지금 트럼프는 거기에 잘 들여다봐라 다 공공근로 늘린 거 아니냐. 우리는 민간 기업에서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는 거는 우리고 바이든은 또 사기를 쳤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임금 상승률이 60년 만에 최고가 나왔다고 또 이렇게 또 감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링크를 걸어놨어요. 뭔가 했더니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이 또 나왔네요. 바로 그 뉴욕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가 이제 유튜브를 열었잖아요. 물론 스포티파이에도 당연히 올라 있고 스포티파이가 이제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아니라 그렇죠? 그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플랫폼이 되어버렸죠. 조 로건도 있고요. 자, 이 지금 이 뉴욕 포스트의 이 지금 새로 시작한 이 팟캐스트의 팟포스 원이죠. 두 번째 대담자가 스콧 베센트입니다. 정말 강력하죠. 금방 유튜브 100만, 200만, 300만 가겠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두 번째는 스콧 베센트, 세 번째 벤스가 나오려나요? 자, 트럼프 정부에서 블루칼라 임금 상승률이 거의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재무부 장관이 포드 포스원에서 밝혔다. 바로 미란다 데바인이죠. 이분이 지금 진행하는 뉴욕 포스트가 항상 트럼프를 지지하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이런 그 중요 인물들이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5개월 동안 블루칼라 노동자들 항상 강조하는 거죠. 맨날 러스트벨트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항상 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면은 바로 대선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옛날에 이번에 디트로이트에서도 보셨잖아요. 철강을 살리겠다고 옛날에 노동자들의 부흥을 다시 되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굉장히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뭐 철강, 무슨 정유 이런 그 기반 산업에서 이 계속해서 활약을 하다가 다른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뺏겨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막 그 동네가 완전 망한 그 지역들 가갖고 항상 마가 외치면서 그렇죠. 이 힘을 붙돋고 있죠. 실제로 늘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중도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렬히 지지하고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열렬히 반대하고 있고 여론조사는 서로 유리한 거를 갖다 쓰고 이러니 그럼 중간에서 딱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본다고요. 이 지금 역대 최대치인 거의 2%에 달했다. 미국 재무부의 데이터. 물론 이것도 얘기 드렸습니다. 의심할 끝도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고 스콧 베센트가 장관으로 있는 재무부니까 저거 조작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뭐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음모론이. 1.7%의 임금 인상은 조 바이든 정부의 마이너스 성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1969년 리처드 닉슨 이후에 5개월 동안 블루칼라 노동자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대통령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1기 때는 1.3%였고 어쨌든 1969년으로 회귀를 해야지 지금 이 트럼프 1, 2기 때 나온 이 플러스 성장, 이 기록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걸 내세웠고요. 자, 스콧 베센트, 앨런은 바이킹, 난 닌자 잠수함. 아까 전에 나온 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그 얘기를 딴 그것을 트루스 소셜에다 링크했던 그 내용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그 디바인이 지금 새롭게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 두 번째 초대 손님인 스콧 베센트 장관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전략적 불확실성을 조성합니다. 이 얘기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에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그거 일부러 그런다. 당연히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아니 트럼프 자신도 속일 것 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얘기했다가 지금 이란 최근의 이슈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전에도 맨날 그렇게 얘기해 항상 화법이.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친하다. 시진핑을 존중하는데 중국이 하는 꼴은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보고 이제 플렉서빌리티라고 했잖아요. 유연성이라고. 트럼프는 이건 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다. 이렇게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져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패를 다 알고 행동해버리지 않느냐. 그걸 보고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일부러 전략적 불확실성을 강조해서 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전략적인 행동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스콧 베센트 장관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디바인이 결국 또 물어봤죠. 안 물어볼 리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첫 그 팟캐스트 이 초대자로 나왔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자기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성이 들리는 건 들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무슨 박치기를 해서 스콧 베센트 가슴에 멍을 들게 했다. 그거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두 번째 대담자에게 사무실 밖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당신을 밀쳤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냐고. 근데 일단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앨런 머스크는 자기가 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잠수함인데 이 닌자 같은 잠수함이다. 약간 성향이 틀릴 뿐이다. 근데 나랑 앨런 머스크가 둘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사실이고
엘론은 속도를 설정하는 하고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그 바이킹 같은 인물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가 또 나왔죠. 가장 지금 중요한 지금 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갈취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 바이든한테 이어받은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리고 뭐 신용등급 기관이라던가 다른 정치권, 사회권, 국민이 지금 우려하는 그 부분 부채가 너무 쌓여서 부채를 못 갚아갖고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계속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GDP 대비 6.5에서 6.7% 정도를 물려받았는데 이 엉망진창인 경제를 그러면은 우리는 GDP를 엄청나게 성장하여 이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춰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2028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적자가 3%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 과연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렇죠?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큰 거기다 위대한까지 추가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임기 만료 때 지금 6.5에서 6.7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반토막 이하로 내릴 것이라는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의 이 목표가 달성되면서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최초의 게이 재무장관이죠. 이 스콧 벤세트 장관이 여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둘 사이에 이제 또 자식이 있고요. 물론 스스로 낳지는 못했겠죠. 생명공학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게이 재무장관이고요. 원래 나올 때부터 그게 지금 저기가 거론이 많이 됐죠. 특이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어저께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암호화폐가 실제로 달러의 패권을 굳건히 하는 요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스콧 벤세트 장관도 말했습니다. 자, 이 지금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어 하원으로 넘겼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갔죠. 감세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으로 넘겼고. 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약은 혁신이다. 자, 트럼프도 친 디지털 자산. 대선 후보 시절에 맥도날드에서 알바도 했지만 또 뭐 했죠? 유명한 장면? 그 펍에 가갖고 햄버거를 사는데 코인 지갑에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죠. 당연히 뭐 옛날에 뭐 닉슨이나 이럴 때는 암호화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링컨이나.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약이 혁신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고 미국을 선두주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뭐냐면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 연준에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저 지금 얼굴에 물론 트럼프가 워낙 드러나기도 하지만 진짜 너무 심하게 드러났어요, 어제는. 왜냐면 저번에 불렀잖아요. 공개 석상은 아니었지만 불렀죠. 애플의 팀 쿡도 자주 불렀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부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보면은. 자기 말대로 행동 안 하는 사람들. 애플 팀 쿡한테 막 부르고 전화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중국에서 조금 뭐 관세 때문에 인도로 옮기는 것까지는 내가 허가를 하겠는데 새로운 생산 시설을 인도에 짓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무조건 미국에 와서 애플 아이폰 생산하라 이랬죠. 지금 답변이 없으니까 자기가 T1 폰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냥 8월 달에 출시하는. 자, 그리고 또 말 안 듣는 한 사람이 파월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결국 자, 거의 뭐 동결이 그냥 100% 예상됐던 상황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온갖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일단 스투피드 펄슨 누구겠습니까? 파월이 있다는 거죠. 스투피드 펄슨이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이 말을 아예 대놓고 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임명해도 되겠냐고, 차기 의장을. 아직 임기 남았거든요. 내년 5월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제 드디어. 자, 그래서 이제 금리를 왜 낮추라고 하냐. 아까 전에 그 GDP 대비 부채 비율 6.5에서 6.7이라고 스콧 벤세트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임기 만료 때 3%대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라고. 3%대로 낮추기 위해서 GDP 성장을 끌어올릴 건 사실인데 파월이 제2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니까 발을 맞춰주면은 우리가 수월하다 이거죠. 우리가 물론 GDP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테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도 낮춰주면 우리가 더 편한데 왜 안 낮춰주느냐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낮추면 훨씬 싼 값으로 부채를 살 수 있을 건데 진짜 부채는 아니겠죠 여름이라. 자, 그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없다.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무슨 지금 오히려 디플레는 경제가 망가지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전혀 없는데 혼자만 걱정하고 있다. 이제 뭐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상관도 없고, 자, 관세 확인해봐라. 관세로 880억 달러 벌어들이고 있고, 자, 우리는 그러니까 관세로 벌어들이고 있고, 감세 법안을 통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GDP를 땡겨 올려가지고 우리가 부채비를 낮출 건데, 그 부채에 대한 이자만 낮춰주면 될 거를 왜 안 하느냐. 결국 여기서 워딩이 나온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싸잡아서 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임명한 보험원 이사도 있잖아요. 근데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멍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파월 의장을 직격한 거죠. 자, 아마 이거는 벌써 컷을 하지 않을 걸 예상하고 한 겁니다. 나오고 한 인터뷰가 아니라 지금 여기도 지금 그 노동자들을 지금 위한 그 자리거든요. 깃발 세운다고 아시죠? 양쪽에 깃발 세워가지고 백악관을 막 예쁘게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 유럽은 10번의 삭감을 했다 벌써. 우리는 안 깎고 있다. 그래서 나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직격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죠. 9개월 안에 끝난다. 왜냐하면 이 임기가 2026년도 5월이에요. 지금 내년도 5월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회한답니다. 내가 책에 나오는 모든 욕설을 퍼부어서 이거를 내 이자율을 낮추는 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욕설을 못한 게 한입니다, 지금. 모든 책에 나오는 욕설을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금 파월 의장이고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조금 자중한 게 더 한가 봐요. 찝찝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에도 금리 인하 안 하면은 이제 책에 나온 모든 욕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폴리마켓, 자, 폴리마켓에서 해리스 떨어지는 것도 맞췄죠. 배팅인데. 자, 지금 디셈버죠. 12월 안에 결정을 안 할 것이다 하는 게 의견이 거의 80%가 넘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60%가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냐? 케빈 호시가 20.5입니다. 그다음에 주디 셀턴이 지금 트럼프가 임명했다가 임원으로 지금 상원에서 거부된 인물이고요. 스콧 베센트가 13%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될 때 같이 후보로 거론했던 사람이 케빈 호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FRB 의장으로 스콧 베센트가 또 거론되고 있고 케빈 호시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케빈 호시가 한마디 한 게 이거예요. 이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관세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렵다고 해서 트럼프가 자기가 주식시장 올려놓은 거 다 떨어뜨려가지고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케빈 호시가 그 말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의 정책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와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겠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케빈 호시를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마평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그리고 케빈 호시를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트럼프, 이젠 연준의 멍청한 그 사람을 워시해야 할 때다. 네,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이슈들 이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와 함께 오늘 세 가지 살펴보시죠. 자, 가장 첫 번째로 암호화폐 이 밤사이에 지니어스 이 상원 표결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가상자산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코인베이스가요. 코인베이스 페이먼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 가맹점이 암호화폐 결제를 쉽게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덕분에 16%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페이팔은 2.8%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 어제 지니어스 법안에 힘입어서 이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추가 상승 충분히 시연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톰부터 위지트까지 STO 관련주들 정책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이 플래티넘 백금이죠. 이 플래티넘 관련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가격이 벌써 40%나 상승,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이 금과 플래티넘 비율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이 최근에 상승세가 시현이 되고 있고요. 이 금 가격은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한 이 플래티넘의 상승세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가격 비율 차이도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번 런던 플래티넘 위크 이후로 투심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귀금속, 이 비철금속, 특히나 이 백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MK전자, 풍산, 그리고 고려아연, 엘컴텍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 틱톡 계속해서 이 미국 자산 매각 시한이요. 원래는 오늘까지였습니다만 90일 연장이 됐습니다. 이 덕분에 9월 중순까지 좀 미뤄지게 되면서 국내외 증시에서는 틱톡 매각 이슈에 따른 그런 수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비데이즈부터 플레이디, 또 YG버즈, FSN, EM넷까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미국 상원이 17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연동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세계 최초의 명확한 규제 입법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1:1 준비금 보유 감독, 주체 명시 발행 자격 기준, 정기 감사 결제 수단으로서의 합법화 기반을 포함하며 이제 하원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술기업 등 비금융 회사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기존 금융산업 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발의자인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얼추 좀 다 가네요.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또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작을 좀 해보죠. 네, 오늘 톱 기사는 역시 추경 얘기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경이 지금 1차 13조 8천억이죠. 그다음에 이번 2차 추경에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얼마를 할 거냐 관심들이 많은데 20조 이상 이렇게 얘기가 좀 됐죠. 그래서 대략 35조 정도로 이제 전체 큰 틀이 맞춰지는 것으로 어제 얘기가 들었고 저희도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결국 이제 내수 활성화에 이제 포인트가 꽂혀 있는데 내수 활성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사실 관심사는 국민들한테 지는 이 보조금을 과연 이제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이냐, 얼마나 줄 것이냐, 또 이 주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 국민한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민주당에서는 보편 지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똑같이 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자는 거였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현재 정부에 있는 뭐 주요 장차관들이 대부분 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전 정부에서 했던 주장 그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늘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보 정부가 집권을 시작을 했지만 현재 주요 멤버들이 보수 정부 쪽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철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정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내놓은 결론은 그래 그러면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되 금액을 달리하자. 즉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서로 합치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섞는 그런 믹스 방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첫 추경은 20조 정도로 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35조 전후가 될 것으로 좀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식은 이 15만 원에 50만 원의 이 차별, 즉 선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건데 소득 중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소득, 하나는 지역 이렇게 차별을 좀 두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역에 살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맥스 50만 원까지 이 정부 지원금을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뭐 서울에 살면서 뭐 소득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럼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거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니까 이 지원받은 보조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서울에서만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서울에서 받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뭐 지역에 가서 쓰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좀 지역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좀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복 지원금이 더 많아지니까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분명히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형이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민생회복지원금, 즉 정부 내수 활성화 목적의 추경의 혜택은 지역 그다음에 좀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사정이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그 돈이 풀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어쩌면 전체적인 틀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지원이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거로 봐서는 빠르면 7월 중순 정도, 늦으면 이제 8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시점은 아직은 명확하게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니까요. 아마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시기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예, 주토피아 오늘 얘기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터주 얘기를 오늘 주토피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BTS가 완전체가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제대를 다 했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그래서 BTS 완전체가 이제 복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 한번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엔터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K-팝 포커스, 에이스 것도 그렇고 하나로 것도 그렇고 타이거 것도 그렇고 코덱스 것도 다 지금 좋죠. 특히 이제 코덱스의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가 20%를 넘겨서 가장 최근 한 달 새 수익률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BTS의 완전체가 결성이 돼서 실제로 무대에 올라서는 거는 당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 초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더군요. 지금 주가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하이브 어제도 또 올랐네요. 1.8% 올라서 30만 원을 결국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엔터업황 전반으로도 이제 변화의 어떤 상황이 좀 모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사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음원 판매, 음반 판매 이게 가장 큰 수익원인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음반이나 음원 판매는 주춤하고 이 공연 쪽에서의 수익금, 그다음에 또 하나 M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굿즈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죠. 이 굿즈의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쌈지하고 엔터하고 에스파하고 이 콜라보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IP, 즉 지적재산권. 이제 보통 이제 이 걸그룹이나 뭐 이런 보이그룹들은 이제 IP라고 표현을 이제 업계에서는 쓰는데 이 IP들을 가지고 활용한 그런 어떤 코어 비즈니스들, 이 콜라보레이션 비즈니스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익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엔터 산업은 단순히 음반 팔고 공연만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굿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IP 콜라보레이션까지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된다는 거죠. 같은 IP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즈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엔터사들의 수익성이 점점점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엔터주를 또 엔터주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엔터주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가보죠. 파마리서치 얘기를 오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일단 주가 한번 보시죠. 어제 주가가 좀 또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일단 뭐 13일 날 인적 분할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마이너스 17%를 보였던 게 좀 있었고 어제 주가가 43만 원 정도, 43만 2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고점이 53만 4천 원이니까 10만 원이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0% 이상 주가가 좀 현재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락 배경, 이게 주가가 좀 전전날이죠. 좀 반등을 했다 다시 떨어진 이유는 역시 시장에서 파마리서치의 이 인적 분할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에 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그다음에 어제는 맥쿼리가 역시 이번 분할 비율 같은 게 대주주한테 지나치게 유리하다라는 것, 즉 앞으로 파마리서치가 성장을 할 때 그 성장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대부분 사업회사 쪽이 아닌 지주회사 쪽, 파마리서치의 이 지주회사 쪽으로 간다라는 이런 점들이 어쨌든 주주들한테 불리하다라는 문제를 또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53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좀 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증권가에서 근데 이게 사실 재밌는 거는 이 파마리서치의 이 인적 분할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고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내렸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근데 반면에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이후에 이게 사실 이게 파마리서치의 이 가치를 본질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후에 가치를 높일 것이다라는 그런 반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결국 사실 이거는 시장이 지나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처음에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인 쪽이 많았는데 조금씩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여서 마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그 어떤 이슈 그때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하나 에어로는 굉장히 바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파마리서치는 이 주가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쪽이 긍정적인 쪽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 한 7대3, 6대4 정도로 우세하다. 근데 이 흐름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만약에 뭐 5대5나 또는 거꾸로 뭐 4대6으로 바뀐다. 그러면 파마리서치의 주가는 지금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갈 여유는 뭐 충분히 있다. 워낙에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파마리서치의 이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2차 전지 얘기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얘기는 요즘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물론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까지 보니까 AMPC 관련된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기차,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악재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직도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제 새벽에 올지 가늠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내놓은 목표 주가보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대표주 중에 하나죠. 이 LNF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9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4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비해서 이 괴리율이 뭐 93% 가까이 되고요. 음극재 업체죠. 대주전자재료. 이 회사도 주가가 10만 원이 넘은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괴리율이 70% 가까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더군다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계열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보면 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광물, 채굴부터 소재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데 부분까지 사실 이 일관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이 괴리율이 60% 가까이일 정도로 좀 좋지 않은 거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쪽이 긍정적인 쪽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가가 또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엔터주 같은 경우도 작년 9월까지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 뭐 거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2022년 그때 고점 대비해서 그 당시 JYP가 이제 대장주였는데 JYP 같은 경우 거의 6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던 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반등을 할 때도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무슨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내년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말했는데 당시 뭐 9월 또 10월 요 사이에서 내년 얘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먼 얘기였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꾸물꾸물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보십시오. 다시 전고점 뭐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2차 전지주를 그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지금이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뭐 사 모을 시간이냐?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게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 관련주를 여전히 갖고 계신데 워낙 그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손실률이 큰 상황에서 뭐 손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버티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언제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의 이 금리 동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오늘은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이 어제장에서 마감된 상황들 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FOMC 소식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일단은 그 FOMC는 이따가 좀 진하게 얘기할 거니까 네. 좀 미국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은 좀 핫했었던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핫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서클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어서 하루에 무려 42% 이게 뭐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데 40% 넘게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어쨌든 간에 덩치가 좀 작지는 않아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쪽이 있었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하는 게 있는데 또 코인베이스랑 서클은 또 같은 그 계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분 투자도 되어 있고 서클로 돈을 벌면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모두 다 좀 급등을 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들은 좀 사업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쪽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금융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주들도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좋았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번 주 이제 주말이죠. 20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스테이블 코인 쪽이 거의 뭐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FOMC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국제유가가 사실 뭐 별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란에서 이제 백악관으로 방문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희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기자회견에서 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지수에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좀 혼조 흐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FOMC 금리 동결 부분을 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4.25에서 4.5%로 이제 동결이 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배경에는 좀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배경은 사실 딱히 없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면 인하를 뭐 해야 되는 요인이 있거나 뭐 아니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뭔가 이제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뭐 고용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CPI라든지 이런 이제 보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세부 항목을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왜곡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기자회견에서 그런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특히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뭐 중장기적인 이런 물가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런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빼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데이터가 좋은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매크로를 좀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성급하게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뭐 이따가도 뭐 전도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뭐 확률 자체가 좀 엇갈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점이 제일 많이 찍힌 건 연 2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결국엔 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이제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인해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네.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또 이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 부분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상대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는데 시장과의 좀 온도차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좀? 온도 차이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보통은 뭐 FOMC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회의록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면 좀 이렇게 뭔가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한 3시부터 다 봤어요. 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예, 오히려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데이터 내용들이 사실상 어떠한 좀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점도표가 저게 점 하나 차이거든요. 네. 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저게 만약에 위로 찍혔으면 큰일 나죠.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근데 밑에 찍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연 2회에 대한 금리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건 어쨌든 2회 이하거든요. 그럼 네. 만약에 올해 1회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이면은 적어도 연쇄적으로는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점도표는 항상 그렇게 많은 횟수의 하락을 이제 인하를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연 6번, 5번 이래 왔기 때문에 도대체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엔 올해 내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좀 꺾어내려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향후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물가 지표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올해 뭐 2회, 내년에 2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도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네. 이 횟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점도표랑은 다른 내용들이 많잖아요. 점도표에서는 5회 이하로 찍어본 적이 없는데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 5회는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라는 거고 이게 점이 하나가 더 찍혀 있긴 하지만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점을 찍었을 때 만약에 저 맨 위에 있는 거랑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점의 위치가 좀 변동이 됐다면 네. 위아래가 두 개로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은 건데 저거는 위아래가 지금 비껴 있고 저 퍼센테이지가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게 몰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가 그만큼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 제가 다행이라고 얘기한 거는 한 명이 더 찍어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맨 위로 찍혀서 동결쪽으로 그냥 가버리면은 되게 재미없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유동성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결국엔 돈을 계속 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저렇게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면 유동성 자체가 또 컷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신나게 다시 말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의 변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점도표보다 훨씬 더 과하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것 자체가 사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결국에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PR 수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의 기대가 또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국채 수익률까지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발언은 어떤 게 좀 있으셨어요? 저는 관세인 것 같아요. 네. 네, 관세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다른 요인들은 기존에 말하던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연준은 뭐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지표들 중요하고 그런 얘기들은 뭐 똑같으니까 빼고요. 결국에 이제 관세가 물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관세라는 건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관세로 되게 괴롭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긁어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이랑 뭐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도 보세요. 잘 얘기하는데 사다가 회전고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키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조금 떨어준 걸로 그냥 탁 채워내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미국인들은 미국의 이런 경제 성장만 나오면 뭐 웬만하면 다 지지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게 트럼프 1기 때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미 해봤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 좀 성과가 잘 나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면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소프트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 데이터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뭐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높아지는 주 요인이 다 관세예요. 관세에 따른 선제적인 움직임, 관세에 따른 임금 인상, 네. 관세에 따른 이제 운송비 인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전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결국엔 뒤집어지지 않으면 소프트 데이터는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소프트 데이터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도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부양을 하겠다 혹은 관세에 좀 유의하겠다 하면 증시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벌써 2번이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를 계속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부담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뭐 데이터 디펜던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지표들이 안 나와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애틀랜타 GDP 나우가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체크가 되는 데이터가 실질 민간 투자랑 실질 민간 소비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은 실질 민간 투자 부분이 데이터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거기 안에는 뭐 주택 창고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하위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 전망치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애틀랜타 GDP 나우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급격하게 커졌을 때 3%에서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GDP 발표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GDP 데이터의 하부 구성 요소들이 결국에는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소매 판매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예상치보다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도 소매 판매도 그냥 대충 그거 데이터만 보시면 제대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데 데이터의 내용을 뜯어보시면 필수 소비재 쪽은 데이터가 좋아요. 먹는 거, 막 이런 쪽은 데이터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뭔가 소비단에서 크게 해야 되는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만 한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소비의 나라가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나요? 당연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이 이제 연말 시즌으로 가고 있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비 데이터가 계속 안 좋다. 이러면은 이제 엄청난 파월의 이런 발언들이 또 다시 재보가게 되면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관세라는 하나의 키워드 안에 다양한 그런 세부 데이터들, 소프트 데이터들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믹스를 해보셔야 좀 제대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관세에는 짓눌리고 소프트 데이터 자체가 이제 다른 데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파월 의장이 또 이와 또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향후 이 FOMC에서 어떤 좀 시나리오들이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월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의 이런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단기적인 상승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 상승이라는 그런 발언에서 장기 상승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있죠. 데이터가 바뀌면 파월은 말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데이터들이 중요한 거고 그때까지 관세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파월의 그런 발언의 변화 그리고 이제 파월이 발언하기 전에는 분명 다른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되게 좋다라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경기 되게 좋다. 뭐 아직까진 버틸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하고 FOMC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힌트를 줄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금리 전망 지금 패드워치에서 나오는데 저거 완전 그 상위가 바뀔 겁니다. 동결적으로. 그래버리면은 시장은 좀 되게 힘들 수 있다. 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는 조작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에너지 데이터에 따른 CPI가 반응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이랑 싸우기 전이에요. 싸우기 전에 되게 관계를 잘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많이 좀 떨어뜨려 놨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 부분을 좀 그렇게 막 망가지게는 하지 않을 거고 그때 되면 또 관세에 대해서 약간 그 타코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하게 압박을 해버리면은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머지 하드 데이터들이 자꾸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코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부채가 그렇게 큰데 지금 그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탁구 인상적입니다. 자, 한국에는 그러면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몰려있는 우리 시장에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지 좀
분석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은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점유율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쪽이 꺾이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FOMC의 방향이 어쨌든 간에 뭐 축소돼봐야 한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까지 막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기준점이 있어요. 상법과 배당 분리과세가 오픈이 안 된 상황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고 그게 전부 다 오픈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해외 증시가 많이 변동이 나오면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지금 엄청 풍부하거든요. 네. 거래대금이 넥스트 거래소를 빼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27조 정도가 나오는데 코로나19 때가 넥스트 거래소 없을 때 26조, 27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신용잔고가 그때보다 많으냐? 아닙니다. 신용잔고 그때 25조, 26조 수준인데 네. 지금 19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랑 똑같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신용잔고도 6조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알트코인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해외 대외 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일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급등을 하면서 나머지 다 간 것도 결국엔 네이버가 왜 갔습니까? AI 정책 때문에 간 거잖아요. 하정우 수석으로 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을 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지금 나름대로 탄탄하네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게 이제 나름대로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네. 한데 어쨌든 상법이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인 수급을 외국계 수급 동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8조 정도가 줄었어요. 네. 지금 이제야 최근에 한 5조, 6조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절반 부분만 들어오더라도 외국인만 한 17조, 18조가 들어올 수 있다. 아무리 조금 들어와도 절반만 들어와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지수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급이 들어와 주면 너무 좀 고마운 거고 근데 이제 무조건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밸류업 한다라고 일본처럼 이제 거버넌스 코드나 이런 것들 바꾼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조차도 실망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과 특히나 저는 배당 분리과세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3,000으로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환율도 1,380원 근접합니다. 자, 환율 전망과 또 코스피 지수 전망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지수는 뭐 지수를 너무 그렇게 막 연연히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00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3,000에 목을 매는지 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3,000 해봐야 20포인트, 3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1%만 올라가면 바로 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 별로 안 움직였다가 저는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제자리만 찾아도 뭐 지수는 당연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워낙 절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별로 안 튀겼습니다. 해봐야 2%밖에 안 튀겼거든요.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었고 뭐 주요 시설이 터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로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대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워낙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이제 환차익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수출입
데이터가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의 기반은 1,300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4~5% 정도 환율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네. 그런 수출입 데이터가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강세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증시에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어떤 방향으로 좀 전망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아직 안 움직였고 상법이랑 배당 분리과세가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코로나19 때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도 뭐 훨씬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미래일을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큰 흐름을 좀 따라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섹터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중독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면 이제 섹터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뭐 정유 에너지, 방산 뭐 이런 것들이 또 관심 분야가 될 텐데 어떤 섹터로 좀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뭐 지금 산업은 그냥 아예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조방변 원전 뭐 이런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이 확실하게 나오는 쪽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강조드렸던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정책적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로 나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산업 매매를 좀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슈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슈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산업적인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리스크 차원으로 본다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군들에서 좀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내가 이런 쪽은 나랑 결이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 산업군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심권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 부근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그에 따른 리스크 대비를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지수가 위에 있을 때 막 함부로 막 들어가시는데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땐 대응을 안 하세요. 그러면 엄청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응 라인은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뉴욕 증시가 이제 전일장에서 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로 함께 만나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